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활동, 과연 꼭 필요한가, 또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가 학교생활 중에서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꼭 필요한지 이런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2022학년도에 정시 비율이 30%, 2024학년도에 정시 비율이 40%로 늘고, 그 다음에 2025년부터 자사고나 특목고가 폐지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부에서는 교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수능은 정시 중심으로, 정시는 수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의 여러 가지 항목들이, 기재 항목들이 기재가 많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학교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내신이 안 되면 그냥 수능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우리가 이제 신학기를 앞두고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이 되시는 학생들 입장이라면, 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라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지 결정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신학기 입학을 해서 내가 얼마나 활동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궁금증들이 많으신 분들이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활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의 내용은 1부에서는 학생부 기재와 2022학년도의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1부에서는, 그리고 2부에서는 컨설팅의 사례를 통해서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제 대입공정서 방화 방안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어졌어요. 이건 이제 2024학년도까지의 장기적인 입시 계획, 어떻게 보면 입시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 그 2024학년도의 입시 계획은 2024학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겠지만, 당장 2021이나 22학년도부터 그러한 영향들, 또 그런 입시의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입시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골자의 첫 번째는 정시 확대죠. 아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까지 정시가 30%, 2024학년도까지 정시를 40% 확대한다 라고 하는 게 기본 핵심이고,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와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평가를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이게 이제 기본 방향이고, 두 번째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편 방향으로, 첫 번째는 학생부의 교과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 기재금지 및 대입 반영을 폐지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출신 고교의 정보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을 도입을 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를 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하면 2022학년도가 지금 정시가 20%로 권고가 되어졌는데, 30% 권고되어졌는데, 실제 2021학년도 입시에서 상위권 대학은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대부분 30%가 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적용이 되어졌는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어떻게 전형을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모집 정원을 정시에서 선발 인원을 40% 확대하기 때문에 당장 2021학년도부터 시작해서 대학들이 전형이 간소화되어지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제 3월 말 정도 되면 2022학년도 자, 대학별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 계획이 확정이 되어질 텐데, 그때 내용을 보시면은 2021학년도보다 2022학년도의 시행 계획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확대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강화 방안이죠. 그렇죠? 그를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에서 셀프 학생부 기재라든가 학생부에서 부모의 어떤 역할이 강화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부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비교과 활동들을 기재를 금지하거나 대입 반영에 금지하는 조치 취해지게 되고요. 고교 서열화의 해소를 방안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
사사고나 특목고, 자율고에 대한 부분들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도권 대학의 주요 균형 선발 전형의 10% 이상 권고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당장 이제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면접 전형에서도 학교장애 추천 전형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나 내가 다니게 될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요소와 불리하다는 요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고교의 유형에 따라서 어찌됐든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학 입시를 구성하는 세 개의 요소가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정보가 있고 대학이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는데 그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주장과 이야기하는 관점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이러한 방향이 제시가 되어졌다고 해서 이거를 100%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나름대로 기본적인 방향을 이해하시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형별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단히 보시면 2019, 20, 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는데 수시와 정시에서 보면 2020년도가 수시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한 해였어요. 20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수시 비율이 다소 줄고 정시 비율이 다소 높아졌지만 그래봤자 정시 비중이 0.3% 증가하는 폭이기 때문에 사실은 2020년도와 21학년도에 변화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이렇게 볼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의 주요 대학으로 보거나 아니면 의대 쪽으로 방향을 보시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대학들이 2024학년도에 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보고 2021학년도부터 적극적인 어떤 수정이나 보완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시가 0.3% 늘었다가 아니라 2021학년도부터 대학 입시는 전반적으로 수정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수시와 정시의 전형의 유형은 지금 현재 체제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이렇게 4개의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논술 전형은 점차적으로 폐지의 가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3.5%에서 3.2%로 논술 전형이 많이 축소가 되어졌고, 의대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의대나 부산대 의대가 올해부터는 논술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진 않아요. 작년에 이제 연세대학교가 의대에서 선발하던 논술 전형에서 의대에 선발하던 35명을 폐지했고, 올해는 이화여대하고 부산대학교가 논술 전형에서 의과대학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전형은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42.3%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 선발하는 비율이 많지만 상위권 대학으로 가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대학들의 선발이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실제 원서를 지원하시게 되었을 때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만으로 원서를 쓰시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서 지원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교차해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 성적만 좋으면 좋은 대학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쉽게 말하면 수능처럼 절대적인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학마다 시험의 유형과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마다 어떤 학교의 내신 성적이 1.1을 다른 대학의 1.2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의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상위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또 교과와 비교과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수시원서 6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지원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정시가 우리가 확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정시가 40%로 확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꼭 기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 예를 들어서 사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시 비중이 확대된다는 게 사실 불리할 수밖에 없죠. 왜? 정시의 확대는 결국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사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일반적인 판단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시 비중의 확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는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재수생들을 그만큼 많이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시는 실제 우리가 평상시에 시험을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수능 한 번 시험 딱 봐서 못 보면 결국은 재수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재수생에 비해서 처음 시험 보는 수능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다 만들어내기 되게 어렵죠. 그쵸? 그리고 이제 정시는 3번의 원서 지원이다 보니까 수시의 6개의 원서 지원보다는 결국 불안정성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정시가 확대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든 아니면 사교육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의 학생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어진다는 건 긍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가 대학을 가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들을 꼭 알아두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전형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2022학년도, 24학년도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입시의 전형은 어떻게 가냐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기회균등 전형, 사회적 배려자를 10% 이상 우리가 선발하도록 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위주의 전형 4개의 전형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교과, 종합, 수능 위주,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자, 기회균등 전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2022학년도에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봐요. 자, 물론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방향에 대한 부분의 세부 시행 계획은 2020년 3월 31일에 발표가 되어지기로 했으니까 아마 3월 30일 정도에 발표가 되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나와 있는 기본 방향의 내용을 보면 올해 2022학년도의 방향은 간략히 말하면 첫 번째는 공정한 학생부 운영, 학생부 종합 전형의 운영을 위한 다수의 평가 의무화, 두 번째는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참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필 허위 작성 등의 확인 시 의무적 탈락, 입학 취소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적성 및 교사 추천서를 폐지한다. 이 4개의 방향인데, 자, 적성 및 교사 추천서의 폐지는 교사 추천서는 대부분 2021학년도 올해 입시부터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사 추천서를 폐지하는 이유는 학생부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적성고사는 일종의 수능에 약간 85% 정도인데 결국 수능과 유사한 패턴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수능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성고사가 폐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21학년도에 적성고사가 대부분의 학교가 전년도와 유사하게 진행이 돼요. 하지만 24학년도부터 폐지가 되어지도록 했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소서의 대필이나 허위 기재를 강력하게 금지한다는 조치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 조치는 그 전에 벌써 2년 전부터 자소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 기재 또는 예를 들어서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다든가 라고 해서 조치가 취해졌지만 올해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소서는 대필을 한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필해서 쓴다 하더라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노력의 과정들을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줘서 제출한다? 걸리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줘서 제출하는 자소서는 제출은 할 수 있는데 실제 합격할 수 없어요. 왜? 노력의 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학생의 생각이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자소서를 쓰시는 학생의 입장에서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생각과 노력의 과정들을 충실히 담아내는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의 핵심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대입에서 공정성을 강화한다,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2022학년도에도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입시의 제도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입시 제도는 변하지 않고 단지 뭐가 되냐면 입시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교의 서열화를 조금 더 완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면
수시는 학생부 위주, 논술, 실기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다. 이게 2022학년도이기 때문에 논술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2024학년도 방향으로 넘어가면 결국 입시는 4개의 전형으로 간다 그랬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수능, 그리고 이제 사회적 배려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전형으로 가는 게 대입의 간소화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면은 학생부 위주 전형 중 입학 사정관 등에 참여하여 평가하는 전형은,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일컫는 말인데, 학교 생활과 관련해 되어진 전형 자료로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반영하되 각종 인증시험, 경시대회, 교회 수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이제 2024학년도부터는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져요.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면 대학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자소서를 폐지하고 나면 두 번째가 뭐냐면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거나 면접 카드라는 걸 활용을 해요. 현재 재외국민 전형이나 수시 전형의 일부 학교들은 면접 카드나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작성을 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서 담임 선생님이 또 참석해주고 사교육에서 참석하고 부모님이 참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이 100%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면접 기초자료나 면접 카드 같은 경우는 면접 시 대학에 가서 예를 들어서 20분이나 30분 정도 시간을 정해주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와 유사한 지문을 주고 학생이 직접 친필로 작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기초자료로 삼아서 학생부 내용과 면접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과감없이 본인의 생각을 바로바로 적어야 되다 보니까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대안으로 면접 카드나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대학별고사, 논술 등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1학년도에는 3.5%에서 3.2%로 0.3%,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화여대나 아니면은 부산대 같은 경우에 논술 전형에서 의예과가 폐지가 되어지는 게 2021학년도의 방향이라면 20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논술이 결국은 시행하는 대학들은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는 분들이나 중3이거나 또는 고1, 2가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 방향을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전형은 어떻게 가는 거냐 하면은, 간단히 말하면 전형은 2022학년도의 전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수능이에요. 하지만 이제 논술 전형은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 선발 비율이 올해 3.2%니까 내년도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 수시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은, 이게 수능에서는 우리가 정시에서는 수능 중심의 전형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럼 우리가 비교과를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냐. 아까도 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가 막 바뀌어. 그쵸? 그리고 막 내신 중심으로 가고 비교과에서 학생부 기재 못하게 하고 또 외부상도 안 되게 하고 자소서도 못 쓰게 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었을 때 또는 내가 고등학교 현재 1학년 때 내신 등급이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오면 무조건 나는 내신 포기하고 수능으로 대학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얘기는 재수를 하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물론 고등학교의 유형이나 내 현재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게 의대를 가고 싶은데 내가 현재 등급이 막 4등급, 5등급을 맞았어. 현실적으로 어느 대학이라 하더라도 4, 5등급 맞고 의대를 가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정시 중심으로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2학년 학생들이라면 여전히 기회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충실하게 학생부 기재관리를 충실하게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 말씀이고, 그럼 과연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 중심이니까 이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비교과인데 그때 비교과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까 나왔었죠. 비교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미기재하거나 아니면 대입의 전형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교과 내용만 기재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학생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학생부 기재 항목이 있습니다. 기재 항목이 이제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변화가 되어져서 2022-2024학년도의 기재 방향으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기재되는지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학생의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학생의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게 교과 학습 발달이죠, 이게. 자,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내신 성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서는 교과 성적은 반영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방과 후 활동 수상 내용을 미기재한다. 2024학년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지시키는데, 왜냐하면 방과 후 활동이 너무 예전에 방과 후 활동이 일종의 활동이나 학업적인 역량으로 약간 비추어지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너무 많은 방과 후 활동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방과 후 활동을 하긴 하되 학생부에 미기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 성적은 여기 나와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려고 하면 내신 성적만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내 성적이 1.20이야. 그리고 어떤 애가 1.21이야. 그러면 1.20이 내가 1.21보다 무조건 월등할까? 예를 들어서 1.20과 1.30이 비교하면 당연히 격차가 크기 때문에 1.20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미세한 점수 차이에서는 결과적으로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 외에도 수상 경력이나 여러 가지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수시에서 안정적인 원서 지원을 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비교과 내용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고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내신만 좋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원서 쓰실 때 크게 불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첫 번째는 수상을 해야 돼요. 근데 수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정말 많은 내용의 수상 내용을 담았는데, 자, 2024학년도부터는 모든 내용을, 수상 내용을 기재하되 상급 학교에 제공하는 수상의 경력의 개수를 제한해서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만 제한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학교에서 상을 많이 받아도 의미가 없구나, 교내 대회에 나갈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수상이 한 학기에 1개, 총 6개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1년에 6개 상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자, 상이 우리가 따지고 보면 4개의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범 표창장이 있어요. 그쵸? 모범 표창장 안에서는 여러 가지 모범상도 있고 봉사를 통해서 표창장이 주어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교과 우수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쓰기토론 발표대회가 있고, 세 번째는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경시대회라든가 심화학습을 나타내는 수상이 있는데, 이 4개의 수상이 있는데 사실은 교과 수상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모범 표창장 같은 경우도 봉사와 관련이 되어진 모범 표창장은 없고, 예를 들어서 1년에 1명 정도를 학생들이 선발해서 뽑는 모범상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쓰기토론 발표대회 같은 경우의 상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상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뭘 보여주냐면, 내가 활동의 다양성과 역량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자연계인데 쓰기와 관련이 되어진 상들은 직접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와 관련성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쓰기토론 대회라기보다는 바로 뭐와 관련이 된 전공 적합성과 관련이 되어진 경시대회 상들이 나와 적합성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수상 경력이 한 학기당 1개씩 해서 총 6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첫 번째 6개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받고 있던 상에서 교과 우수상 빼고, 그 다음에 봉사상 빼고, 그 다음에 나와 전공과 관련이 없는 상을 빼고 나면 다 추리면 사실 6개 추리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현행과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고 이해하셔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소논문은 기재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소논문을 기재를 금지하지만 연구보고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연구보고서는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작성이 제시된 과목의 경우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성취 수준의 특성, 실기 능력, 교과 적성, 학습 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기재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논문이라는 이름으로는 기재를 할 수 없지만 뭐로 이렇게 탐구보고서나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본인이 지원할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적합성이나 역량의 부분들을 강화시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연구보고서나 탐구보고서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은 대학 자료는 미기재되어지니까 안 되고, 진로희망사항은 항목이 삭제되어졌어요. 항목이 삭제가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 내의 진로 활동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기재 내용이 중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로희망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삭제했고, 대신 이 내용을 진로희망 특기사항 내에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500자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학년당 1개 정도 개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동아리명과 동아리 소개 정도만 기재하도록 되어졌어요. 나머지 내용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봉사활동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학교 입시가 바뀐 게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대학의 입시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개편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학 입시가 바뀌었다. 학생부 기재가 의미가 없구나. 이제는 그냥 내신 아니면 수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는 달라지는 입시에서도 상위권 대학이 어렵다. 두 번째는 수시의 원서 지원을 폭넓게 지원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교과 학습활동 내신 성적은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구보고서의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진로 희망사항 기재하는 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의 내용을 보면 동아리 활동이 동아리에 들어갔었던 모든 학생들의 기재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냐면 학교 담당 선생님들이 정말 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아리 활동 중에서 공통된 활동의 내용들도 있지만 학생들마다 다른 부분들을 기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아리 참여해서 학생의 기여라든가 노력의 과정이라든가 자세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동아리 활동 내용을 하나를 써가지고 다 붙여넣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나 중학교 다닐 때 학급의 정원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실 때도 한 학급의 정원이 정말 40명, 50명, 60명이었을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때는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선생님이 너무나 학생들을 많이 케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학교의 수준이 높아지지 못한다, 또는 공교육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부분을 배려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 조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급이 30명 이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결국은 학생 수가 급감하게 되어지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케어가 관리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많이 줄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쉽게도 예전과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생 수는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생님들이 기재하는, 단지 선생님들의 업무의 영역을 벗어나서 결국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담당 선생님이 어떠한 생각과 어떤 접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학생부의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 학생부 기재 방향이 이렇게 간소화되어지고 축소되어진 배경의 측면은 뭐냐면, 학생부의 기재 영역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결국 교사의 역량, 학교의 역량에 따라서 결국 학생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를 이렇게 결과 중심으로만 기재하도록 한 거죠.
예전에는 글자수의 기재의 내용이 많을 때는 결과 중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노력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고등학교나 교사의 역량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결과 중심으로 간소하게 기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다시 말해서 학부모의 개입이라든가 셀프 자소서라든가 교사의 역량으로 인해서 이것이 학생부 자체가 약간 과대포장이 되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 글자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기재 항목이 줄어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학교의 역량과 학생부에서 선생님의 역량이 감소가 되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 기재의 기본 방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학교와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의 열정과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도 학년당 하나를 하더라도 사실 자율 동아리가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지는 자율 동아리 자체만으로도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자율 동아리에서는 특히 동아리명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아셨죠? 동아리명을 이렇게 하면 영어로 뭐 BIF 이런 거 적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한글로 동아리에서 어떤 내용을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동아리명을 구체화해서 적으면 더 좋겠다.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현행과 유지가 되어지는데 이것도 정말 많은 기재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적거나 선생님들이 단지 학교에서 활동했었던 내용 중심으로 적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과 역할이 드러나도록 기재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에서는 사실 달라지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학 입시에서 정시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내신 안 되면 정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부에서 이러한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에 대한 거,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시게 된다면 당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학교 활동에서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학급 회장이나 부회장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내 대회나 활동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1부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고, 잠시 내용을 끊고 난 다음에 2부를 연결을 시켜서, 자, 1부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은 뭘 설명을 드렸었냐면, 자, 우리가 달라지는 입시에서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이 어떻게 바뀌냐, 또 학생부 기재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 이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실제 우리가 그것이 컨설팅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입시에서는 학생부의 비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부분을 우리가 2부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